방해하는 근감소증인데 이 제목만 보더라도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육이 줄어들 경우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인데요. 갈 곳 없는 포도당, 남아도는 혈당, 인슐린 오작동으로 당뇨가 올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예, 맞습니다. 사실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 중에 약 3분의 2 정도를 근육이 소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육이 줄게 되면은 포도당들이 남아 돌게 되고요. 이렇게 남아도는 포도당은 결국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약 2에서 4배 정도까지도 근감소증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당이 남아돌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과 결국엔 당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경로들을 타게 됩니다. 무섭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혈당을 태우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그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근육이 없게 되면 이 근육이 없는 자리에 또 다른 게 차지합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뱃살 아닙니까? 근육 빠진 자리에 지방 차지하면 지방간 또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장 교수님.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근육이 엄청나게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근감소증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없게 되면 이 남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당뇨로 가는 그런 에너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지방이 어디에 가느냐라고 하면요, 이런 뭐 팔뚝에도 쌓이고요, 배에도 쌓이고요, 간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입니다. 내장에도. 네, 정말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많은 분들, 들어가는 에너지가 근육에서 다 태워지는 분들이고요. 그게 근감소증으로 근육이 적게 되면은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아주 몸에 치명적으로 나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해보면 같은 몸무게인데 어떤 분들은 좀 탄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푸석푸석 부어 보이는 이유가 근육량의 차이, 근육이 더 많냐, 지방이 더 많냐, 뭐 이런 차이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육량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형성되어지면 이 조직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방을 등에 딱 이렇게 맞게 맨 것처럼 결합 조직이 뼈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 반면에 이 지방은 이제 부피도 크고 느슨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생기면 처지면서 늘어지게 돼서 가방을 이렇게 늘여서 맨 것처럼 처지는군요. 그렇게 되는 몸매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근육이라는 말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근육이라는 뜻이 뭔가도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물렁물렁한 살이 운동을 많이 하면 막 딱딱해지는 건지 아니면 살과 근육은 정확히 나눠진 건지 이게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살이랑 근육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살은 보통 일단 뼈를 제외한 건 다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한 뼈를 제외한 건 다 살인데 살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뭐 피부로도 구성되어 있고 지방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근육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육이 뭐냐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밧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밧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뭐 눈꺼풀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입으로 움직이는 거 다 근육이 만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여야지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근육이 그러면은 이런 우리 몸에 저런 뭐 한 600가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죠. 저런 우리 뼈,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일반적인 근골격계의 근육이 있고요. 사실 내장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뭐 대장, 소장, 위장 이런 것도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근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장아 움직여라, 뭐 대장아 움직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팔아 움직여라, 다리야 움직여라 이런 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이 일반적으로 수의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근감소증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수의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근육이 단순히 이제 보기 좋고 안 좋고의 차원이 아니라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질환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 참 놀라웠어요. 지방이 뿜어내는 염증, 그리고 신진대사 저하, 심뇌혈관 질환까지도 연결이 된다고요, 김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빠지게 된 자리들은 대개 지방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들은 지속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내밀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흔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염증들을 지속성이 있는 저등급의 염증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이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 근육 자체도 갉아먹게 되는 악순환을 돌게 됩니다. 네. 나이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근육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더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덩달아 약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호위무사를 잃은 뼈, 낙상, 골절,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장 위험하죠. 교수님. 아까 뼈를 제외한 것들이 살이고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해골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지만 실제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육이 없게 되면은 뼈가 지탱을 못 하겠고요. 지탱을 못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면은 낙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 쪽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다리가 약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상지, 양력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몸이 넘어지다가도 뭐를 잡아서 이렇게 이런 균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넘어지게 되고요. 일단 넘어지게 되면은 또 이 악순환 반복이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면 근육 빠지고요. 근육 빠지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 못 하고요. 에너지 소모 못 하면 지방이 쌓이고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면서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 교수. 근육은 이제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에 이제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육의 힘과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 골세포에도 또 물리적인 자극, 기계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에 이제 치밀질 같은 이런 실질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육량은 또 이제 저 근육하고 뼈는 같은 동일한 줄기세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네. 서로 상호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아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같은 이 내분비 기능은 근육뿐만이 아니라 뼈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량이 많아지면 이 그 콜라겐이라든지 치밀질 같은 뼈의 실질 조직이 많아지게 되면서 골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 근감소증에 의해서 그 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그 뼈와 근육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만드는 조골세포보다 부스뜨리는 파골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낙상을 통해서 이제 골절 위험도 당연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 지방간, 비만, 심뇌혈관 질환, 낙상, 골다공증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근육이 줄면 수명도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망률로 따져볼게요. 사망률이 4에서 9배, 저렇게요? 4배에서 9배가 증가된다.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예,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결국 사망의 위험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근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4배 정도가 높았었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 보행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분들을 보았더니 9.5배 정도의 사망률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연구 결과들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올해 유럽에서도 발표됐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4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근감소증으로 진단, 병이란 걸 딱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약을 먹는 건지 아니면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건지 요즘 워낙 의학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치료.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아직은 뾰족한 게 없습니다. 예, 그 근육이 빠질 수 있는 기전들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에 맞는 약물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현재로서는 네. 생활 습관 관리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근육이 이미 빠진 다음에 채워 넣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근육이 풍성하실 때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